미국 정부 부채가 얼마를 돌파했다? 3경원을 돌파했다. 여러분, 부채가 3경원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의 부채가 있다면, 만약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면, 금리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내 부채가 3경원이면. 조만간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게 적절할 것. 최근 미 연준 인사들이 이런 발언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죠. 뭔가 기조가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뉴스에서 들을 수 있었던 뉴스는 미금리 4연속 0.75% 이런 기사들을 대문짝만하게 봤었는데, 실제로 미 연준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연속 4번의 자이언트 스텝 0.75%를 4번 연속으로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올해 들어와서 이 4번이 6월부터 11월 사이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6개월도 안 걸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은 일반적인 세상이었다면 보기 어려워요. 보통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으로 0.25%를 올리거나 0.25%를 내리거나 하는 금리 인상 인하가 존재하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0.5%, 0.75%의 인상 또는 인하를 하거든요. 특히 자이언트 스텝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라는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4번 연속으로, 그것도 2달, 1달 정도의 텀을 두고 계속 단행을 합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매우 빠르게, 이 텀도 오래 두지 않고 급하게 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물가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보다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더라.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9%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는 이유는 물가가, 그 9% 넘게 치솟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제 전처럼 자이언트 스텝까지 계속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젠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아시는 미국 사람 중에 바이든 트럼프 다음으로 유명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또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마 이르면 다음 통화정책회의 12월에서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회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조만간 올 겨울 안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12월에 나오느냐, 1월에 나오느냐, 2월, 3월에 나오느냐는 결국 물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완화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7.7% 정도까지 하락을 했죠. 9%를 넘었던 게 이게 7%가 되고 6%가 되고 5%가 되면 금리 인상의 속도는 생각보다 일찍 완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물가 상승률이 이 이하로 가면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죠. 지금은 이 상태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예측은 다음에는 이제 빅 스텝일 수도 있고 베이비 스텝일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이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라는 예상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바로 빅 스텝을 한번 한 다음에 베이비 스텝을 하든지, 바로 베이비 스텝을 하든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동결을 시키겠죠. 이게 정확히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서대로 가는 건 확실해요. 이 과정을 생략할지 아닐지만 정하면 됩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더 올리다가, 이게 낮춘다는 게 아니죠. 지금보다 천천히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올리다가 이제 동결, 막 올리던 거를 천천히 올리다가 동결시켜서 결국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은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때문이죠. 맞아요. 금리 급격한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 0.25, 작년에 예측했던 0.25 정도로 찔끔찔끔 올려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번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으로 하고 기준금리가 0에서 4%까지 가는데 8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는 0.25씩 한 2번, 3번 정도 올려서 0%에서 1%가 되거나, 이게 1%에서 2%가 될 때는 크게 영향이 없죠. 0에서 4%가 될 때는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이 변화가 3년, 4년에 걸쳐서 일어나도 느린 게 아닌데 7개월, 8개월 만에 이루어져 버리니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부동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도 일종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서 모든 종류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건 맞아요. 근데 미 당국이 신경 쓰는 건 생활 물가죠. 먹는 거, 입는 거, 월세 이런 것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어느 정도껏 높았으면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리고 이걸 4번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너무 높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그걸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 4번을 한 거고, 이제는 그렇게까지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으니 완화를 하겠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미 정부는 더욱더 금리가 높은 상태로 있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로 금리는 천년만년 가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어차피 적정량의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고요. 그게 너무 심하지만 않을 수 있도록 저금리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그랬어요. 미 정부의 부채가 3경원이라고요. 3경원. 여러분, 부채가 3경원이 있어요. 3억도 아니고요, 3조도 아니고요, 3경이에요. 경. 경험해본 적이 없는 숫자죠. 내가 이 정도의 부채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면, 금리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내 부채가 3경원이면, 내가 빚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도 괜찮겠지만, 내 부채가 3경원이면 한 20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면, 증가하는 속도가 정상이 아니에요. 보시면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게 사실 2020년 부근에 와서 또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걸 바라진 않아요, 미 정부는. 근데 이 금리를 미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금리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정한단 말이에요. 백악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 연방준비은행도 어느 정도 미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미 연준의 독립성은 보장이 돼 있지만, 대통령이,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연준은 당연히 국민들의 상황과 정부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결정을 하겠죠. 미 연준도 이걸 알고 있죠. 계속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려고 할까요? 이 고금리로 잡아야 하는 어떤 문제, 큰 문제, 지금은 물가죠. 인플레이션이죠. 이 물가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다시 저금리로 가려고 할까요? 제로금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금리를 다시 인하한다는 거는 사실상 확실한 얘기예요. 이건 지금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의 상태를 아신다면 당연히 이런 과정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하지만 2020년, 21년도의 제로금리 시대, 모든 사람이 영원히 폭등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자산 시장은 계속 폭등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한번 이 무시무시한 전례가 없는 자이언트 스텝 4번을 때려맞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대다수의 대중들은 또 영원히 또 이제 하락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어찌나 이 생각이 자주 바뀌는지,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영원히 하락할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항상 타이밍을 놓치죠. 항상.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다시 금리가 내려가서 저금리 시대가 되면 그때 항상 하다가 인생 끝나요. 우리들 중에 과반수가 그렇게 끝나죠. 과반수는 호구가 보통 됩니다. 보통 그래요.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자산 가격이 고점 가면 이때 사가지고, 왜냐면 늦게 알았거든요. 미리 준비를 안 해서 남들이 오르는 거 보고 준비했거든. 뭐가 잘 되고 있대, 폭등한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폭등한 사람들이 말에 속아서 또 지금 하자, 떨어져요. 이제 떨어질 때는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다가 또 빨리 처분도 못하고 한 이때 처분해요. 이때 처분하고 또 고통스러워해요. 죽겠다. 근데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뭐 흘렸었나 봐. 이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이건 계속 하락이야. 또 이게 반등을 하거든요. 때가 되면. 그때가 머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주식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보통은 또 이 하락장에 있다 보면 계속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근거는 없는데 그냥 계속 하락할 것 같아요. 상승할 때는 왠지 모르겠지만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뭐든지. 또 준비 없이 1, 2년 있다가 또 사요. 이거를 영원히 반복하는 거야. 하다가 평생 남 좋은 일을 시키죠. 평생. 죽을 때까지 남한테 퍼주다가 내가 열심히 삐땀 흘려서 모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다가 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미리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할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 지금 이미 한국은 0.25%로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어느 정도 미 연준이 다음 스텝을 베이비 스텝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겠죠.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비관론에 계속 빠져서 상승장 때는 무한 상승론자였다가 하락장에서는 무한 비관론자였다가
거기에 빠져서 눈과 귀를 닫고 아 몰라 떨어질 거야, 아 몰라 폭망이야 이러고 있으면 어느새 또 기회를 놓치고 악플러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확실히 위기예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는 항상 얘기하죠. 왜? 위기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분명히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는 이때보다는 지금이 더 좋은 기회죠. 하지만 대중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물어보잖아요. 이때? 고점일 때? 아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근데 그때보다 훨씬 싼 이때 물어보면 또 이상하게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은 폭만인 것 같다고. 앞으로. 참 신기하죠. 훨씬 싼데 이때보다. 또 다음에 이때가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다 그래요. 대중들은 다 그래요. 제가 대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 일반적인 대중에 들어가지 마세요. 일반적인 대중이 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일반적인 대중인데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나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시니까 제 방송을 보실 거 아니에요. 이미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기조가 바뀌고 있는데 명확히 보이는데 그걸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좋은 기회를 잡아서 경제적인 자유든 가난 탈출이든 무엇이든지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모두의 부동산은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